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멀티모달 임베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모달 임베딩 이게 지금 각광을 받게 된 이유가 바로 얼마 전에 오픈 AI에서 7월 26일이죠. 구글을 잡으러 가겠다. 검색 엔진 서치 GPT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서치 GPT가 태동하게 된 배경에는 챗 GPT라는 언어 모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언어 모델의 데이터를 잘 처리하고 있는 어떤 벡터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전반적인 GPT의 생태계가 근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생태계의 근간에는 바로 예, 멀티모달 임베딩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제 봉준호 감독의 얘기가 저는 인상이 깊었는데요. 봉준호 감독이 수상소감으로 이제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 LLMs 모델 생태계 그리고 멀티모달 임베딩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라는 것들의 베이스를 갖출 수 있는 근간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라는 이 말 자체가 이 창의성이야말로 개인적인 경험, 감정, 생각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개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프라이빗 LLM 시장 그리고 퍼블릭한 LLM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프라이빗한 LLM 그리고 API로 연계될 수 있는 오픈 API로 연계될 수 있는 형태가 아닌 폐쇄적인 방에서의 LLM 이걸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올라마와의 관계성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올라마라고 하는 게 이제 라마 생태계에서 이제 오픈돼 가지고 모두가 사용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운동의 하나로서 지금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데요. 올라마는 종종 이제 AI 모델이나 시스템이나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거나 창의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도구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LLM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제 사람은 지금 내밀한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내밀한 관계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밀한 관계를 선호했을 때 내 창의적인 결과물을 오픈하거나 프라이빗한 데이터를 어떤 클라우드 상에 올리는 것들을 좀 꺼려한다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 보면은 폐쇄적인 망에서의 RAG 기반의 연구라든지 폐쇄적인 공간에서의 LLM 에코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전 이런 쪽에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돼야만 어떤 스몰라이크한 검색이라든지 스몰라이크한 어떤 다양한 산업군에 활용될 수도 있고 파급력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올라마와 멀티모달 임베딩과 아까 봉준호 감독님의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LLM 에코시스템을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많은 데이터들, 퍼블릭한 데이터들이 임베딩 모델을 타고 벡터DB에 이제 멀티모델 임베딩 형태로 저장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데이터의 어떤 의미와 데이터의 활용성 측면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멀티모달 임베딩을 통해서 벡터DB에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카테고라이징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게 근간이 벡터DB의 그런 어떤 분류 체계가 근간이 되어야만 이 어프로시메이트 리얼리스트 네이버라든지 빠른 검색어를 벡터를 인덱싱하는 다양한 기법들이 파급력을 일으키면서 리트리버 오그멘티드 제너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적인 환경이 제대로 꾸려질 수 있다는 저는 그런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그림을 가져왔고요. 요 그림에서 요 빨간 부분이 멀티모달 임베딩과 연관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임베딩이다. 이게 도대체 정의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임베딩과 인코딩은 뭐야? 이런 어떤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임베딩이라고 하는 거는 토크나이징된 단어 토큰들을
벡터들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인코딩은 뭐야? 인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임베딩된 벡터들을 센텐스 매트릭스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인코딩과 임베딩 둘 중에 뭐가 상위 개념이냐? 그러니까 보통 인코더에서는 임베딩과 인코딩을 모두 수행하기 때문에 인코더 기반으로 보셔도 무방하다. 하지만 좀더 뎁스 있게 보자면 임베딩이 좀 더 하위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토커나이징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텍스트가 들어오면 토커나이징을 통해서 단어들이 토큰들을 변환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2017년도에 제가 챗봇을 만들 때, 2016년도, 17년도에 챗봇을 만들 때 제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냐면 상담 센터의 데이터들을 음성 데이터죠. 음성 데이터들을 텍스트로 내린 다음에 텍스트 데이터를 TF-IDF로 분류를 해서 어떤 의도의 상담이 자주 들어오는지에 대한 의도 분류를 했습니다. 의도 분류를 한 것들을 기반으로 그 의도가 있는 명사들과 엔티티와 엔티티의 관계를 정립했고 자주 묻는 인텐트들을 시나리오성으로 빼서 상단의 다이알로그로 표현하는 형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을까요? 챗GPT가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 방법론이 달라졌을까요?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구조인데 의도 분류기가 기존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TF-IDF를 활용했지만 지금은 앞단의 의도 분류기를 센텐스 트랜스포머 S버트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하고 그리고 BM25라는 알고리즘을 활용하는데 BM25는 TF-IDF가 파생된 하나의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의도 분류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간적인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과거와 너무 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근본적인 걸 알게 되면 과거와 달라진 건 없고 용어와 어떤 해석 그리고 좀 과거가 좀 더 디벨롭된 상황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본적인 개념들을 하나씩 설명드리는 겁니다. 임베드라는 건 뭐냐? 단어들 토큰들을 아까 지금 앞에 토커나이징 돼서 단어들 토큰들을 변환했죠. 이 토큰화된 단어들을 임베딩을 통해서 일련의 워드 벡터 각각은 댄스 벡터죠. 댄스 벡터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이 댄스 벡터 일련의 단어 벡터들을 흔히 바이 디렉셔널 LSTM과 같은 모델을 이용해서 순방향 마지막 값과 역광 마지막 값을 콘캐트하는 방식. 예전에 이제 의도 분류기도 이제 바이 디렉셔널 LSTM CRF라고 하는 방식을 2016년 17년에 제가 썼었는데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즉 인코딩을 통해서 센텐스 매트릭스를 변환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센텐스 매트릭스와 컨텍스트 벡터 간의 어텐션을 연산을 통해서 단일 벡터를 얻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뭐 어떤 얘기냐면 이게 두 센텐스 매트릭스 간의 어텐션 연산을 하는 방법이다. 이걸 기반으로 이 단일 벡터가 피드포드 네트워크로 전달돼서 프레딕션을 수행하는 구조로 가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보고 싶어하는 부분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컨텍스트는 무엇이고 이 센텐스 매트릭스는 무엇이고 이런 용어들을 좀 익히고자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인코더는 뭐냐? 인코더는 입력 시퀀스의 정보를 압축해서 컨텍스트 벡터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인컨텍스트 러닝, 인컨텍스트 어웨어니스라는 용어들이 지금 막 LLM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기존부터 있던 어떤 컨텍스트 벡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응용학적인 논문들이 파생됐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코더는 입력 시퀀스 정보를 압축해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고 이 컨텍스트 벡터를 통해서 이제 아웃풋 제너레이션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인코더 RLM 모델의 마지막 시점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컨텍스트 벡터로 사용되며 컨텍스트 벡터는 디코더에 있는 RLM 모델의 첫 번째 시점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코더는 컨텍스트 벡터를 활용해서 출력 시퀀스를 만들고 이 디코더의 RLM 모델은 시퀀스의 시작을 알리는 스페셜 토큰인 이를 첫 번째 시점에 입력을 받고 토큰과 컨텍스트 벡터를 바탕으로 첫 번째 시점에 출력값을 생성한다는 거죠. 시퀀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확장한 매니 투 매니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컨텍스트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리고 압축된 컨텍스트 벡터를 어떤 식으로
딜리버리하고 어떤 식의 의미를 찾아갈 거냐가 지금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텐션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이 이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설명하는데 어텐션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뭐냐? 디코더의 매 시점마다 관련이 깊은 입력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프레딕션을 진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코더의 매 시점마다 관련이 깊은 입력 소스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 인코더의 모든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 정보를 활용해서 시밀러리티를 칼큘레이션하는 작업이 어텐션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벡터 DB의 멀티모달 임베딩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밀러리티 스코어를 찾아서 내 질의와 유사한 답변들의 랭킹을 매기는 형태로 구조화가 될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의 어떤 그런 인포메이션들은 이미 전에 연구되어 있던 것들 토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텐션을 이용해 아웃풋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지금도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디코더죠. 현재 시점에 여기 디코더에서 현재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와 현재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들과 내적을 해서 유사도를 시뮬레이트 구하는데 이렇게 구하게 된 유사도를 어텐션 스코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코더 RN의 히든 스테이트와 디코더 RN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내적해서 나오게 된 게 어텐션 스코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어텐션 스코어를 이 소프트맥스 함수를 써서 합이 1인 확률로 치환해서 어트리뷰션 디스트리뷰션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확률값 기반으로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을 가중치로 웨이트로 활용해서 그렇죠?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들과 가중합을 구하는 거죠. 웨이트 썸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 어텐션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어텐션 아웃풋과 디코더의 현재 시점을 현재 시점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컨캐트네이션 하게 되면 이 벡터가 아웃풋 레이어를 통과시켜서 현재 시점의 예측값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되게 재밌죠? 이 디코더에서 매 시점마다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컨텍스트 벡터가 디코더의 첫 번째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그대로 활용합니다. 인코더 마지막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컨텍스트 벡터로 그대로 활용된다. 디코더에서 예측값을 구하는 아웃풋 레이어 이전에는 어텐션 과정이 추가된 구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게 LSTM. 되게 어떻게 이렇게 풀어놓고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 장점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의 성능을 올리고 버틀렛 프로블럼을 해결하고 베니싱 그레디언트 현상을 해결하고 어텐션의 해석 가능성을 제공하는 이런 부분이 장점입니다. 바로 이걸 기반으로 이제 인컨텍스트 러닝이라는 용어들이 이제 출몰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랭체인을 활용해서 챗GPT뿐만 아니라 메타라마, 올라마라든지 이런 구글 바드의 LLM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이 컨텍스트 부분이. 그죠? 그리고 페이스북의 벡터 DB인 FAISS나 크로마DB 같은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근간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방대한 양의 DB 속 정보와 이 컨텍스트 러닝을 활용해서 사용자의 질문에 훨씬 더 적합한 답을 제공하는 기능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 컨텍스트라는 용어 자체가. 그럼 LLM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기반 기술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아직도 이 LLM 어플리케이션 기반 기술은 이전에 연구된 거와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NLP가 자연어 2의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 플러스 자연어 생성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 NLU와 주어진 문맥을 읽고 이해하는 것과 NLG 주어진 질문에 답변하는 것들 그리고 인베딩 의미를 담은 숫자 문장의 의미를 비교할 수 있고 토큰 아까 앞에서 봤죠? LLM의 언어를 처리하는 기본 단위 주고받는 문장의 길이가 제한된다. 이런 용어들로 기반 기술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AG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앞에 그런 어떤 사전 지식을 봤던 건데요. RAG에 대한 개념은 바로 NLU를 이용하는 데 있습니다.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 그걸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제 퀘스천 어떤 질문이 들어가면 퀘스천 인코더를 통해서 댄스 퀘스천 벡터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레이스 호퍼 워스 본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를 기반으로 패스지 인코더가 와서 댄스 패스 벡터를 통해서 여기서 다 프로덕트 시밀러리티를 구조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추럴 랭귀지를 이해하려는 하나의 아키텍처가 구상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댄스 패스지 리트리버라고 DPR을 설명드린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AG라는 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자면 지시 플러스 컨텍스트입니다. 인디케이터 플러스 컨텍스트. 이게 NLU를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업 데이터를 컨텍스트로 제공해야 내가 모르는 정보를 LLM 모델에 알고 답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토큰이 이제 제한되게 되면 리미테이션이 걸리게 되면 데이터가 크게 되면 어떤 식으로 쪼개야 될지 그 토커나이징이 되게 중요하고 청킹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어떤 식으로 쪼개야 바른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 나오냐 이런 것들에 대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센텐스 트랜스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베딩을 할 때도 어떤 식으로 청킹을 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쪼개지면 필요한 문서를 어떤 식으로 찾을까? 시밀러리티 스코어를 어떤 식으로 구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올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그리고 문서가 많으면 찾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인덱싱을 해서 벡터 DB 내에서 빠르게 리트리버를 할 수 있는 구조화된 문서를 찾을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이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시라는 게 프롬프트, 컨텍스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 벡터 데이터 내 문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검색 엔진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이제 다큐먼트가 이제 웹페이지들이 쫙 쌓여 있고 거기에 인덱싱을 거는 형태로 이제 태그 셋을 가지고 기반으로 랭킹을 걸어서 탑앤 태거 형태로 제공했다면 지금 그건 너무 이제 속도가 느렸잖아요. 그 크롤링하고 인덱싱 하는데도 너무 많은 자원, 인프라 코스트가 들었죠. 근데 벡터 데이터베이스 문서 자체는 텍스트 기반으로 되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서칭할 수 있는 기반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잘 관리되어 있을 경우에 한정된 거겠죠. 분류가 잘 돼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리트리버 오그멘티드 제너레이션이라는 것 자체는 조회 기반 생성입니다. 한마디로 프롬프트 플러스 벡터 데이터베이스의 콜라보레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이게 핫한 그림이었는데 Searching for Best Practice in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다라는 이 그림이 링크드인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RAG라는 것 자체는 문서 검색의 기반을 생성한다. 그래서 초록말이라는 어떤 그 회사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의 GPT-4 검색 엔진을 장착해서 2023년 8월 10일 날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2만 개가 넘는 초록말 상품 마스터의 전처리 데이터 생성 및 정리에 GPT-4를 사용해서 여기 보시면 데이터 소스 인덱싱과 애저 코그니티브 서치를 활용한 이런 구조를 가지고 가서 검색 스몰라이크한 검색을 도입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기사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연어 기반 조회 요새 RAG2 SQL이라고 하는 것들도 요새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어를 입력하면 그게 SQL로 돼서 나오고 그 SQL이 DB에 입력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불러오고 그 결과값이 비주얼라이제이션 되고 그게 도메인이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그걸 기반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심리스한 체계로 가는 연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저도 이 연구를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고요. 오라클 같은 경우도 이미 셀렉트 AI라고 하는 제품에서 자연어로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여기 쿼리 랭귀지가 나오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메타데이터와 어떻게 보면 올랩에 대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 AI를 적용했을 때 임팩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AI가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AI만 가지고는 모든 게 다 될 수 없어요. AI라는 씨앗을 황무지에 뿌린다고 한들 씨앗이 싹을 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걸음밭이 가득한 걸음이 많은 비옥한 토양에 씨를 뿌려야지 그 AI가 인사이트를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랩 기술이라든지 메타데이터에 대한 어떤 정제 기술이라든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심도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AI를 어떤 도메인에 어댑테이션해서 활용할 경우에 임팩트가 있는 거지. 그런 기술이 없는 기업이 뭐 갑자기 LLM을 도입해서 모든 걸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무모한 도전이라고 저는 약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또 본론으로 돌아가서 임베딩과
쿼리 익스펜션의 차이, 쿼리 익스펜션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베딩이다. 지금 멀티모달 임베딩에서 저희가 얘기하고 있죠. 임베딩이 되게 중요한 부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베딩 항목 수출부 그리고 벡터와 항목 전처리 추천부가 딥러닝 임베딩 시스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이걸 기반으로 벡터 데이터베이스 벡터 저장소를 기반으로 한 조회 상태 정보가 벡터 저장소 모니터링부. 그러니까 한마디로 벡터 DB의 전반적인 메커니즘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고 분류 체계를 한눈에 보일 수 있는 모니터링 툴이 있는 시스템이야말로 앞으로의 패권을 가져갈 하나의 솔루션 사업이 아닐까. 그러니까 벡터 DB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를 가진 툴을 만드는 사람만이 그 솔루션 시장의 강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두가 LLM 모델이 설명 가능하지 않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LLM 모델은 컨트롤할 수가 없는 하나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LLM 모델을 컨트롤하려면 학습된 데이터의 레이셔라든지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가 공개돼 있어야만 저희가 알 수 있는데 그나마 라마 같은 경우는 웨이트 쉐어링이라는 거, 그러니까 웨이트를 공개를 하죠. 근데 챗GPT라든지 다른 그런 어떤 상용화된 GPT는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웨이트 쉐어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벡터 DB로 옮기게 되면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분류 체계라든지 학습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결을 알 수 있는 어떤 체계가 잡히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호성을 해결하고 검색의 스코프를 정하고 그런 거 디테일을 하려면 저는 벡터 DB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분류 체계를 가진 툴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만드는 사람이 이 솔루션 시장의 강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서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게 쿼리 익스펜션이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의 지리를 던질 때 하나의 지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리를 LLM을 통해서 다른 지리로 변환해서 답을 내고 이 지리를 다시 벡터 DB에 저장하고 쿼리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다시 앤서를 넣는 이런 어떤 쿼리 익스펜션. 그러니까 내 하나의 지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뉴 쿼리를 가지고 벡터 DB를 정제해서 쿼리 리저트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앤서의 퀄리티를 올리는 방법론들이 있다는 거죠. 그 질문의 임베딩을 답변을 포함한 문서의 임베딩과 보다 유사하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예상되는 답변을 생성해서 프롬프트에 포함한다. 그리고 유사한 여러 답변에 대한 문서를 검색해서 연관성을 비교할 1랭크까지 가는 부분들이 되게 핵심인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챗GPT를 활용한다. 과금이 얼마나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이게 LLM을 나도 모르게 LLM을 모델을 통과해서 과금이 기하급수로 늘겠죠. 제가 이런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올라마를 써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RAG의 답변 개선을 통해서 다양한 프롬프팅을 수행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베딩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베딩 저희가 가장 지금 멀티모달 임베딩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여기까지 지금 계속 달려오고 있는데요. 다 연관성 있는 정보들을 제가 공유 드리는 거기 때문에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임베딩 챗GPT의 가장 숨겨진 무기는 뭐냐? 바로 임베딩입니다. 그러니까 서치 GPT까지 나아가게 된 그 배경에는 바로 임베딩이 있었고 이 임베딩을 어떤 식으로 벡터 DB에 잘 정제해서 뒀고 어떤 분류 체계를 가지고 GPT를 활용하느냐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메커니즘을 아우를 수 있는 가장 씨앗은 임베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숨겨진 무기는. 그래서 컴퓨터가 다루는 것들은 숫자입니다. 근데 인공지능 자체는 숫자를 예측하는 거죠. 지금 현재 큐드런트라는 벡터 DB 자체도 이 덴스 임베딩 모델과 스파스 임베딩 모델 기반으로 스파스 벡터 서치와 덴스 벡터 서치를 통해서 하이브리드 서치 기반으로 지금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많은 어떤 서치들을 좀 다양성 있게 그리고 정교하게 지금 조금 더 정교하게 하는 연구하는 방향성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텍스트 수치화는 벡터화입니다. 벡터화라는 건 뭐냐면 임의의 수치에 대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기존에 이제 어떤 다양한 통계적 기반의 언어 추론의 방식으로는
의미를 담지 못한 수치화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1이고 치킨이 2이고 바나나가 3이고 양배추가 4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를 추론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텍스트의 수치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벡터화입니다. 의미의 독립적인 수치에 대응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에는 이제 원하드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단어 표현에 큰 벡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어의 의미를 담지를 못하죠. 근데 지금 여기 매트릭스 형태로 가게 될 경우 단어의 특성을 결정하기가 어렵지만 선택한 특성수에 따라 벡터의 차원이 결정되고 그리고 원하드 인코딩보다는 조금 더 확률적 기반으로 추론할 수 있는 어떤 관계들이 매핑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인데요. 이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기법은 기존에 이제 검색 엔진에서도 차용된 검색 엔진을 고도하면서도 차용된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텍스트의 수치화는 훈련에 의한 인베딩, 딥러닝 방식으로 이제 치환이 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빈도 기반 분석의 문제점, 단어 표현에 큰 벡터가 필요한 원하드 인코딩, 언어의 의미를 담지 못한 수치화는 이제 잊어버리고 언어의 의미에 어떻게 수치를 담을 수 있을까? 그래서 문장은 의미를 갖는다. 같은 문장 내의 단어는 하나의 의미를 전달한다. 그리고 문장 내의 단어를 가까운 위치에 존재하게 만들자라는 워드2백의 어떤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워드2백이라는 건 뭐냐면은 한마디로 언어의 벡터화입니다. 카운트 기반, TF, IDF 기반 통계적 방식을 어떻게 보면 훈련에 의한 생성을 통해서 딥러닝, 피처 익스트랙션 하자는 거죠. 이 두 가지 기반을 같이 버무려 보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수치화를 된 것들을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킹 마이너스 맨 플러스 워머는 뭐가 나오냐? 라면 이제 퀸이 나오게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베딩이라고 하는 거는 수치화 벡터화. 그 벡터 공간에서 의미론적 유사도 비교가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이게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분류 체계만 잘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설명 가능할 수 있다는 것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베딩이라고 하는 거는 비정형 데이터의 의미가 비교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인베딩이라고 하는 거는 시밀러리티 스코어를 통해서 시밀러리티 서치를 할 수가 있고 이걸 워크플로우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라든지 코사인 시밀러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어떤 수치화를 통해서 다양한 산식과 다양한 계산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마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사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유사도냐, 스타일이냐, 컨텐츠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변경될 수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인베딩에 대한 어떤 분류 체계가 다차원으로 갈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디스턴스가 달라지고 그래서 다양한 검색과 다양한 서치 기반으로 제너레이션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너레이션 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에 의한 인베딩 자체는 훈련 방향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타겟에 맞추어 이 리프레젠테이션을 정렬하는 거죠. 이 대상을. 훈련에 의한 인베딩은 주어진 타겟에 맞춰 이 표현을 정렬합니다. 그러니까 훈련 목표에 따라 달라지는 수치와 6개 문장이 이렇게 있게 되고 여기 6개 문장의 훈련 목표는 긍정, 부정, 긍정 점수 0, 5 훈련 목표 당연히 중요도에 따라서 이제 수치화가 달라지고 저 뎁스 깨지고 더 많은 분류 체계를 통해서 분류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분류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CNN 같은 경우 이미지 같은 건 그럼 어떻게 검색을 하냐, 이미지 같은 건 어떻게 인베딩을 하냐라는 거죠. 이미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CNN 같은 경우 리스트티브 필드라는 게 존재합니다. 리스트티브 필드라는 거는 커널과 필터랑 동의어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한마디로 CNN 이미지를 학습한다는 건 뭐냐면 이미지를 보는 필터를 학습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필터는 각 레이어에서 어떤 피처를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 패턴에 따라서 다양한 검색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인베딩으로 치환될 수가 있다는 것들로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베딩 수용 영역을 활용해서 이제 나왔던 게 스타일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2015년에 나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컨텐츠 타겟과 스타일 리퍼런스를 기반으로 컴비네이션 이미지를 만드는 이런 형태가 초창기 2015년에 나오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LLM 기반의 인베딩의 장점은 뭐냐? 지금 직접 이제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니까 바로 많은 메모리 사용량과 높은 인베딩 차원수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많은 메모리 사용량 자체는 어떻게 보면 조연이고 인베딩 모델이 주인공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연이 빛나게 되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LLM만큼의 메모리 사용량을 차지해서 실용성을 떨어지게 하고, 또한 지금껏 경험해 본 적 없는 높은 인베딩 차원은 많은 연산량으로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벡터DB에서 빠르게 유사 벡터를 찾도록 하는 Approximate Nearest Neighbor Search 알고리즘의 불확실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 디멘전을 인베딩 디멘전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실용성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24년 1월에는 오픈AI에서 요 MRL이라고 하는 인베딩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MRL이라는 건 뭐냐면은 러시아의 요 인형이거든요. 이 인형 안에 요 인형이 있고, 요 인형 안에 요 인형이 있고, 요 인형 안에 요 인형이 있고, 이런 식으로 큰 인형 안에 작은 인형이 연달아 넣듯이 오리지널 차원의 인베딩 벡터를 일정 비율로 반복적으로 축소하고, 축소된 차원의 인베딩 벡터를 로스 펑션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델 사이즈는 축소되지만 더 많은 표현력을 담고, 그리고 빠르게 찾아갈 수 있는 어큐러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빠른 인퍼런스 스피드를 보장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베딩의 최근 동향은 2024년 2월에는 BAAI라는 베이징 아카데미 오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서 공개한 BGE M3 모델, 그리고 BM25, 그러니까 이 모델 자체는 빈도 기반 방식인 BM25와 문장 기반의 덴스 벡터, 그리고 전체 인베딩 값을 그대로 활용하는 멀티 벡터 방식을 모두 적용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덴스와 멀티 벡터와 렉스 자체의 점수를 통합하고 이를 티처로 활용해서 스튜던트를 가리키는 난리 디스틸레이션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계속 연구가 되고 있죠. 퀀타이제이션 방법론들이 계속 연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베딩에 대해서. 그래서 BM25는 또 뭐냐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키워드 기반의 랭킹 알고리즘입니다. 스테이트 오브 아트 시미러리티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주어진 쿼리에 대해 문서와의 연관성을 평가하는 랭킹 함수거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TF-IDF 계열입니다.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G1랭커라는 이제 논문도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진짜 아직도 계속 연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베딩 기술의 방향성입니다. 인베딩 기술은 이제 LLM과 RAG를 맞이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에 많은 산업체들은 LLM을 앞세운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밑바탕의 대부분에는 RAG 또는 유사 파이프라인이 존재하고 있고, 인베딩 모델은 RAG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픈 AI와 구글, 코이어 등의 주요 업체는 모두 인베딩 변환 서비스 유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제가 올라마 기반으로 지금 인베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뒤에 이제 실습 예제도 가져왔는데요. 그렇게 되겠고요. 고품식의 인베딩에 대한 수요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어떤 연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한국어에 적합한 인베딩 모델과 도메인에 특화된 인베딩 모델과 학습 방법론, 그리고 적절한 차원을 유지한 채 높은 인베딩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들은 계속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멀티모달이라는 건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멀티모달이라는 건 이제 모달리티와 멀티모달리티라는 걸로 이제 나뉘어지게 되겠는데요. 여기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